미래노동 개혁의 방향을 이제 우리 이승일 교수님이 좀 발제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학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기자로서 이제 전에 한번 노동경제학회에서 하계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한번 발제를 했고, 오늘이 이제 정식 발제는 두 번째. 그때는 상당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를 박사 논문을 쓴 직후여서 상당히 이제 평도 좋았고 그랬었는데, 이번이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자 생활 칼럼 같은 거 쓰면서 뭐 기자 생활 간두고서도 이게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정권마다 이제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틀린데, 어떤 정권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또 이 우파 정권에서는 이제 뭐 노동시장유연화 쪽을 그 정책을 갖고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이거조차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 정권에서도 그 노동정책 자체가 상당히 왔다 갔다 돼요. 사실 이재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우파 장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구 장관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였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이재필 장관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재필 장관이 엉뚱하게 배란간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와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그때 근로시간 단축을 막은 사람이, 여기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저 혼자 막았습니다. 언론인 중에서 저 혼자 막았어요. 아무도 학자든 좌파학자든 우파학자든 막은 그걸 저주하는 학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전 교수님 그때 일본 같이 갔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례를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인가 왜 노사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가서 토론자로 참석해서 일본 사례를 발표를 했더니, 그때 이제 최강식 교수가 그때 분과위원장이었는데, 일본 사례가 사실이냐 그래갖고 일본 갔다 와서 학자들이 그때 일본 갔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게 이제 우리 이재필 장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이제 최종 주 52시간 도입에 관한 회의를 할 때, 우리 1년 후배인 이동우 씨가 이제 한경 후배인 이동우 씨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가 있었는데, 이 최종 결정하는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반대이지. 그래갖고 산자부 장관하고 이게 이제 붙은 거예요. 이재필 장관하고 그 대통령 앞에서 홍모식이라고 그때 뭐 있었는데, 상당히 격렬하게 붙었었대요. 근데 이재필 장관은 다 이제 된 걸로, 노동부 내에서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었어, 그때 통과가 주 52시간에. 근데 막판에 대통령이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합의한 게 비공개로 유보를 하자. 비공개 유보. 이유고 뭐고 달지 말고 비공개 유보. 근로시간 단축. 그래갖고 그때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게 한경에만 써서. 우리 이동우 씨 얘기 듣고 일면하고 해설기사하고 이게 왜 안 됐고 이제 뭐 왜 안 됐는지 이런 거 스트레이트 기사도 이제 혼자 썼는데 그때.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노동개혁이 어떤 장관은 약간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런다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노동계 또 의식해서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필 장관은 사실은 뭐 노동계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자리, 그때는 지금처럼 워라밸 이런 것도 없었고, 저녁이 있는 삶이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누구죠? 손학규가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그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 그러면서 워라밸이라는 게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이재필 장관은 단지 그것만 겨냥해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논문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해외 사례 보니까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엇갈리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늘어나지 않는다는 경제학자들 분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잡학자들은 되게 늘어난다고 쓰고 우파학자들은 별 변동이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근로시간. 그러니까 이채필 장관은 현대자동차에다가 야 3,000개 일자리 늘려. 그때 이제 강제로 그랬잖아요. 대신에 주야간 그 막교대를 갖다가 연속 2교대제로 이제 바꾸라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8+9로 했잖아요. 10+10을. 그러면 3시간 줄어들면 15%가 줄어드는 거야. 15%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15%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자리가 하나도 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채필 장관이 그런 거를 이제 관가하고 무조건 근로시간만 줄이면은 이게 일자리 나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본 투입을 통해서 이제 그 생산성을 이렇게 이제 향상을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그때 이제 다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로자들 한 명도 추가 채용을 안 하고도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이채필 장관이 약간 그때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자기의 몸값을 좀 키우려고 그거를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정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대선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노총 찾아가서 그 노동이사제라든가 그 공무원 기혼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런 거 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기는 뭐 노동이사제는 좌파 정부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지만 우파 정부에서는 그런 거 사실 주장하려면 안 되는데 제가 금융위원회 그 금발심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한 3년인가 했었는데 거기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성공약으로 냈었어요. 대성공약으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행 노조 이런 데서 자꾸 노동이사제 이제 도입해달라고 뭐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뭐 계속 그걸 노동이사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노사간에.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지를 해요. 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배란간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라고 그 한국노총 가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우파학자들, 좌파학자들 이런 학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경계 이게 선악이라든가 이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이 감보다는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책 결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사회적 대에서 반대하는 학자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우파든 좌파든 그 이채필 장관은 그 대놓고 그 누구야 그 이정식 장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회적 대화에 목을 매나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 이원덕 원장하고 최영기 원장하고 이성희 차관되기 직전에 이성희 차관하고 닐스 저하고 노사원 포럼에서 이제 그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지상전담회를 했었는데 네 분 다 이제 사회적 대화는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개혁을 해서 필요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계 있지 않습니까? 노사발전개혁위원회. 그거를 통해서 그때 그 상당히 어려운 뭐 노동법하고 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뭐 파견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때 도입을 했잖냐. 노사 타결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채필 장관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하고 뭡니까 타임오프 그거 그때 뭐 막귀환식을 해서 그때 이제 그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회적 대화와 지금 사회적 대화가 저는 성격이 달라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96년도 노동법 개정했을 때 사회적 대화는 그때 노사 뭐 공익 다 참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노동계가 가장 시급했던 게 제3자 개입 금지, 노조 정치 활동 허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 사용자 쪽에서는 뭐 정리해고도 그때 급했지만 그때는 이제 물론 넣었다가 파동 때문에 빠졌지만 정리해고 문제라든가 파견 근로자들 허용 문제라든가 그 탄력 근로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때 해갖고 서로 이제 파트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노동계가 자기네가 원하는 게 없었으면 거기 안 들어가죠. 자기네가 사용자보다 더 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사회적 대화가 타협이 대타협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나마도 자기네 노조조인자 임금 지급 금지 같은 거 5년 유예해달라고 뭐 정려고 빼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 총파업이 그때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DJ 정부 때 이제 정리해고 그 도입은 그때 노동법 때 넣었다 뺀 거를 갖다가 이제 뭐 IMF가 터지고 뭐 노동계에 대한 어떤 뭐 책임 문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배석범인가 뭐 그 사람이 민주노총 대표로 갖고 거기다 도장 찍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민주노총이 탈퇴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채필 장관이 그 저기를 사회적 대화를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하는 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라든가 그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3년 유예가 된 거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때 저 장석춘 위원장이 이제 한국노총에서 혼자 책임을 지고 결국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그 도장 한번 찍고 나서 이제 이용득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이 됐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왔던 게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그 현실입니다. 뭐 이제 와 있을 때는 뭐 비정상적인 대화는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대화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이미 그때 시효가 다 끝났다. 왜냐하면은 노사 간에 주고받고 식의 어떤 그때는 뭐 노동기본권 보장도 상당히 중요했던 이슈였었고 사형제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 96년도의 사회적 대화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완전히 틀리다. 우리 저 대표적인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때 보면은 그거에는 다 이 학자들 특히 이제 좌파학자들이 다 거기 이제 들러붙어 갖고 다 이제 이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워서 하는데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절박했었냐.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거의 뭐 잘 비준도 안 해온 사항 같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노동계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노사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제 이 형성이 돼 있다. 한쪽으로 다 실그러져 있다. 그래갖고 지금 노동계는 옛날에 96년도 노동법 개정할 때만 해도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노동계 출신이. 그리고 뭐 산하단체장 이런 사람들 찾아볼 수도 없어. 근데 지금은 노동계 파워가 노동 권력이 엄청나게 세져 갖고 지금 정치에 상당히 주요 그 세력으로 등장해 갖고 좌우파가 서로들 노동계 사람들 끌어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노동개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위한 그러한 이 노사 간 심의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한쪽으로 실그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원회 선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더더군다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저 김항 총장님이 이제 그걸 질문해 놓았던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뭐 사실은 그 노동부가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상생 임금 뭐 상생 그 이번에 그 만든 거 그
미래상생임금위원회인가 그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말이 나오고 뭐 딴 방법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사 정도는 거기다 넣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럼 하루치 개혁처럼 전국적인 어떤 그 노사 대표보다는 그 하루치 개혁 보면은 그 대개배나 뭐 이런데 그 이 전국적인 노사 단체 대표들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15명 중에서 사용자 대표 6명, 노동계 대표 2명, 나머지 이제 뭐 정부 관계자, 공익위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학자들 2대 6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6명이었어요. 그때 사용자 대표들이. 근데 그게 다 뭐 사용자 그 전국 단체 대표들이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있는 그 사용자 뭐 대표들이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걸 뽑아서 이렇게 넣어놔야지 그나마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도 좀 덜하지. 그러니까 노동계 대표 만약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대표 들어오면은 조직 논리에서 움직이지 그게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좀 더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동계의 그 행동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행동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그 기구의 대표보다는 뭐 만약에 이제 이 주 52시간을 그 유연화하는데 진짜 필요한 그러한 그 업체라든가 그런 업종의 대표를 오히려 이렇게 모셔갖고 거기에 그냥 그 대표를 좀 참여시켜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식으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게임 업체라든가 이런데 진짜로 너희들 뭐 밤새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게 현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를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저는 뭐 이정식 장관이 그거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되고 이랬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노동계 자체가 지금 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툭툭 한쪽으로 이렇게 실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언론에서 한번 공격을 해버리면 꼼짝달싹을 못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약간의 현장 의견 수렴을 덜 했다는 거는 약간의 이제 이정식 장관도 좀 그 위원회도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설명을 그때도 사실 주 52시간 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거를 주 단위, 월 단위, 뭐 분기 단위, 무슨 연 단위로 하면은 한쪽으로 몰아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아쓰고 한 달도 다 쉴 수 있는 건지 그런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이제 그 의문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일본 같은데 그 사례가 저는 우리 저 이정 박사님은 여기 이제 뭐 완전 그 전문가가 계신데 일본 같은데 왜 그러면 월 100시간 연장 근로가 100시간까지 가능하고 연 720시간까지 가능하냐? 우리는 뭐 연 지금 360시간인데 플렉스블하게 하면 뭐 440시간까지 가능하고 월로 따지면 이게 이제 52시간이거든. 그럼 일본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본은 왜 우리보다 한 연간 근로 시간이 한 300시간 정도 짧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허용을 하냐?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데 우리 저 이정 교수님이랑 그때 한 6개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업체만 그리고 뭐 후생노동생 뭐 저 동경대법대 아라키 교수 다 이제 그건 별도로 또 다 같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 취재할 때 그 만약 시다찌다 그러면 시다찌에 주 127시간까지 가능한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다찌 전체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고 그 한 부서만 그런 게 한 부서 몇 명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근무 시간이 틀려서 밤에도 이제 근무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는 요거는 별도로 이렇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이걸 뭐 허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근로 시간이 뭐 사실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은데 주 69시간 갖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붙이고 이러면서 그 뭐 과로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결국 한겨레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많이 흔들려 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정부가 이거를 할 때 그 정부 주도로 하되 이러한 이제 여론전도 물론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런 거를가 너무 이제 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이 환경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래갖고 그때 유길상 박사가 일자리연대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왜 인수위 들어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지금 그 노동개혁이. 그래서 이거 하면은 노동계한테 책만 잡히고 그러니 그냥 이 노동개혁을 너무 앞세우지 말자라고 그때 이제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 유길상 박사도.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대통령한테 가서 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할 때 노동개혁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거 아마 저 이렇게 공표가 됐는지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김문수 장관이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직접 가서. 그리고 우리 그 자문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마크롱이 주 35시간을 39시간으로 그 다시 돌릴라다 올랑든가 뭐에 바로 전에 그 정부에서 그때도 그걸 헐라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마크롱도 딴 거는 다 성공에 따르지만 주 35시간을 39시간으로 하는 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러면은 이 근로시간들 갖고 뭐 자꾸 이렇게 월라벨 타령들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은 아예 이 지금 이거 개혁을 안 해도 주 64시간이면 지금 기업에서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데 그럴 바에 무슨 60시간을 못 들어오냐. 그리고 대통령 거기다가 주 60시간 밑으로 오라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그 개편안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지금 뭐 이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하고 최고 책임 국정 지도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노동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노동계 요구사항만 또 들어줄 수밖에 없다. 뭐 저 노란봉투법 같은 거나 이제 나중에 이 어처구니 없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나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노란봉투법 같은 거 처음에 노동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특권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가 하도 여론의 공격을 맞으니까 그 구정을 빼버렸는데 그래갖고 이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개개인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한 그 저거를 이 소명을 이제 그 확인을 해줘야 뭐 이제 그 손배 가압류를 이제 저걸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고쳐놨는데 그게 이제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원화청 구조 문제 이런 것도 사용자성을 이제 이렇게 확대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서는 노동계에서 들어주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노사 간의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이 학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제가 사실 요청도 드릴 겸해서 사실 이거를 주제로 잡은 겁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래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거는 결국은 별게 없다. 와 있을 때 그때 노동법 개정 때 이제 틀을 갖췄고 DJ 때 정리해고법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도장 찍고 도망갔고 저희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저 배석범 위원장 위원장 직대가 그리고 그 이재필 장관이 또 그 자랑하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노조조임자 임금 지급 금지하고 복수노조 허용은 장석춘 위원장이 또 도장 찍고 도망갔는데 그때는 그 사실 노동계도 자기네 책임도 있었어요. 자기네가 이미 유예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계속 자기네가 그 약속을 했던 사항이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약속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이 악수를 둔 게 해고대란 100만 명 해고대란선을 퍼뜨리면서 그때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에서 4년 또는 이렇게 5년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만 그때 다 잃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사를 기간제를 2년 반으로 하자라는 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그때 환노위 위원장이었는데 추미애 위원실에서 이달의 기사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제 기사를 2.5년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4년 막 주장하지 노동계선 2년 이상은 안 된다 그러지. 이게 이제 막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거를 추진할 때 자꾸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이 뻥튀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가려고 그러다 한번 당한 건데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그때 박지원 장관이 그때 장관으로 왔을 때 왜 그 노동개혁을 안 하냐 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박지원 장관이 지금 사회 분위기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사회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정책으로 관철시킬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구조가. 박근혜 정부 때 9.15 이제 대타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9.15 대타협했다고 너도 나도 뭐 막 언론들 막 우파론들 찬송식으로 막 칭찬하고 뭐 정부 관계자들 뭐 노사 거기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어수봉 박사도 그렇고 뭐 다 모든 최영기 원장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9.15 대타협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실제로 무슨 정책을 했는데라고 하면은 없어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고 그걸 9.15 대타협을 했다고 이제 서로 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걸 갖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대 지침이 있어요. 시은회고하고 그 뭡니까 저 임금 피크제 뭐 등 뭐 이제 2대 지침이 있었으니까 성과연봉제 뭐 이거고 양쪽. 그거는 사회적 대화를 안 통하고 했어요. 사회적 대화를 가면은 그걸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예민한 사안은 뒷구멍에서 이걸 해버리고 아무런 알맹이 없는 거는 사회적 대화 9.15 대타협이라고 노사가 뭐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정년 연장 문제 뭐 저기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이쪽에도 다 이제 떠넘겨놨어요. 노동부에서. 이거는 책임 입회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대화로 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누가 그거를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동명 위원장도 여기 저 사회적 대화를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계를 이용하지 말아라. 이용하는 순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린 나가버리겠다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그 노동계 위치가 우리나라 그 정치권보다도 좀 센 위치에 와 있어요. 얘네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뭐 한 발짝씩 양보. 제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데 다 직접 취재를 갔었어요. 그거 이제 그 사회적 합의 그 대화 뭐 하도 노무현 때 아일랜드 모델이 어떻고 무슨 네덜란드 모델이 어떻고 그러다가 또 뭐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도 그랬어요. 뭐 아일랜드 모델 뭐 네덜란드 모델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아일랜드 같은 데는 임금 협상이에요. 임금 협상 3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경제가 어려면 임금을 뭐 동결을 한다든가 뭐 한 1, 2%를 자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뭐 다른 걸 좀 얻어내요. 뭐 소득세 인하라든가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거를 타협을 해서 그때 그 교수들하고 전 삼성경제연구소 통해서 한 10명인가 그때 갔었는데 다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게 아일랜드 모델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다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모델이 뭔가 봤더니 임금 협상을 갖다 아일랜드 모델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대처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사회적 합의를 이제 폐기시켰어요. 폐기시킨 이유가 노조의 변화와 합의를 거부하는 성향 때문에 시장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이게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저기에 있더만요. 거기 저 유럽의 사회협의제도 그 노동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낸 그 책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국가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게 아마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마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비슷한 기구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노동계 대표를 완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거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다른 부처도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노동계 대표와의 참여하는 그 저기를 다 없애든지 줄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저기를 지시를. 그러니까는 사회적 대화 여기 저 토니 블레어가 1994년 노동당 당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기 전이죠. 98년인가 7년에 됐잖아요. 토니 블레어가. 토니 블레어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행한 조합주의 국가 모형을 재창조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구태연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처사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화를 해봐야 자꾸 노동계 주장에 끌려다니니까 사회적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썼지만 독일의 하르츠개혁, 마크롱 개혁, 대처 개혁 모두 이게 사회적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게 다 관철을 시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노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길이 막히면 다들 사회적 대화 타령만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시 좀 이 방향을 좀 다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개혁이 아까 약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필요한 건가? 그 선진국 같은데 대처개혁 때도 그렇고 하르츠개혁 때도 그렇고 이게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엉망이고. 그리고 마크롱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프랑스 같은 거 국영철도 노조 거기가 상당히 이제 뭐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고 적자도 많고 그러니까 시은외구도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시급한 현안들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개혁 과정에서 실업급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한 것도 있겠죠. 다른 이제 이 복지 부분도 복지를 좀 축소하는 그때 하르츠 개혁도 그게 이제 같이 포함됐지만 노동시장위원회는 다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대처 개혁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개혁이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지금 실업률이 4%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개혁할 때 다 10% 전후였어요. 실업률이. 그리고 쉬운 해고가 우리나라가 쉬운 해고가 상당히 쉬워요. 일부 저 대기업들 빼놓고는. 그리고 대기업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도 명태금만 주면은 다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에 노동법 파동 때 96년도에 전국 총파업 나섰을 때 권영길 위원장이 외국 기자들이 너희들 왜 파업하냐 그래서 우리 야 정리해고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아니 한국은 지금 상당히 해고가 쉬운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기자들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권영길 그 위원장이 그 매농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농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길 씨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해고를 당하면은 좀 니네들하고 다르게 뭐 이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사회 안전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그걸 그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었을 때부터 이미 이제 해고는 좀 특히 이 88%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 해고를 그렇게 큰 저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일자리가 이게 없을 때 이게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으면은 먹고 살 게 없지만 지금 일자리가 거의 뭐 자기가 원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다 사람이 모자라서 외국인 인력들로 지금 많은 데를 채우고 있는데 일자리가 이게 어떤 일자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일자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노동개혁을 노동시장위원회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꼭 해야 되냐 노동계 이런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문제도 이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그 근로시간 필요할 때 주 64시간 같은 거 그 신청하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대기업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필요로 이렇게 절실한 그 기업들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 52시간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민도나 그 노동계의 어떤 노사 관계나 이런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꼭 필요한지 뭐 이거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집행자들이 그 정책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교원 노조 전임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학자나 이런 그 노동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거를 한번 좀 지적을 물론 뭐 지적은 좀 하긴 했지만 세게 이런 거 이 부분은 노조의 어떤 독립성 자주성을 위해서 선진국에는 이거 스스로 다 뭐 하는 걸 갖다가 국민 세금으로 이 노동운동하는 너희들 거지 이럴 필요가 있냐라고 이걸 세게 이렇게 좀 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젠가 그젠가 김희성 교수가 대표적인 우파학자 중에 하나인데 동아일보인가 어디 쓴 거 보니까 아주 뭐 합리적으로 이거 잘했다 그래서 난 아니 우리나라 우파학자들이 그것도 노동법학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니라고 이렇게 난 그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노동법 개정이고 무슨 개혁이고 뭐가 필요 있을까? 뭐 이재필 장관은 사회적 대화 부르짖고 뭐 저 누구야 윤석열은 무슨 노동인사자가 어떻고 뭐 저 교원 노조 이런 거 다 허용해 주자라고 그리고 주 52시간 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주 52시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일본은 왜 그렇게 월 100시간까지 늘려놨는지 이런 거를 좀
숙지를 하고 남을 이렇게 설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다들 워라벨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 주 40, 주 4일, 35시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기업들 다시 SK니 이런데 주 6일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간부들 중심으로. 그리고 저 미국의 그 초일류 기업들은 워라벨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거 아시죠? 아마존뿐만 아니라 재결친이 뭐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리고 IBM도 재택근무도 다 다시 돌아섰고, 그리고 무슨 워라벨이 어딨냐 일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만 있지 워라벨은 없다.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아마존 그 회장은 그 워라벨은 일을 하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있어도 워크 앤 라이프 안에 하모니는 있어도 밸런스는 없다. 그러니까 일과 생활에 조화는 있을 수 있지만 밸런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덜 이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밤새 일했으면 다음날 좀 쉬면서 이렇게 자기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를 저걸 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기업들도 자꾸 바람 잡고 그러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데 주 4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5일, 6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근로시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과 이게 비례하는 게 근로시간이라는 게 옛날부터 우리 2차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쭉 줄여온 과정을 보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으로도 한편으로 갔지만 한편으로 근로시간으로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 4일이니 뭐니 지금 이거 탓할 때가 아니라 아니 오죽했으면 프랑스 같은 데가 우리보다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35시간을 다시 39시간으로 돌리려고 그랬던 것도 그리고 바로 전 정부인 올랑드인가 그 정부에서도 그걸 39시간으로 돌리려고 그랬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35시간 갖고는 도저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근로시간을 좀 늘리려는 건데 우리는 너도 나도 한쪽에서 월레벨 그러면 다들 월레벨이고 노동계가 또 워낙 힘이 세니까 노동계가 주장해버리면 다 또 거기에 동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노동법제,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이런 거를 학계, 정부, 경영계, 언론, 노동계 이런 데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짜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독일 가서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인상 남았던 게 2004년도 그 하르츠 기억 바로 직후에 갔었는데 노동계가 어떻게 반대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정치권 이런 게 3인당 아니겠어요? 같은. 당연히 기민당이나 기사당 이런 데야 당연히 찬성을 했을 때고 정치권, 학계,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이런 데가 독일병이 지금 노동계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좀 참어라. 그래서 자기네들 하루 성명 내고 말았더래 하루.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민적 공감대가 이게 무슨 공감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이 국민 여론이 막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회적 압력이 주요했다. 하르츠 개혁을 하는 데는 우리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는 거 너나 나나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상당히 국민들 설득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임금상생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때 미래임금상생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게 이제 약간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동계나 사용자 측 관계자들도 좀 거기다 참여시켜서 좀 더 남들이 보더라도 이게 균형 잡힌 그래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했구나라는 것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다.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그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자 그랬던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이런 거는 그 스웨덴의 연대임금식으로 노동계가 그때 이제 그 연대임금 추진할 때 노동계가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동계가 고임금 사업장은 임금을 깎고 억제하거나 깎고 저임금 사업장은 올려서 임금 격차를 좀 줄이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좀 임금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저 노조뿐만이 아니라 저 사용자들도 좀 회사 임원 이런 사람들 저 수백억씩 받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같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 삼성 사람들 지금 자꾸 경쟁력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을 수십억 수백억씩 받다 보니까 1년만 버티면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희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1년 실적만 좋으면 1년 또 오잖아요. 그 비싼 임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사뿐만이 아니라 임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은 노동계에서도 야, 이게 뭐 사용자들도 저런 인식이 있는 데는 우리도 뭐 같이 한번 동참해서 뭘 하자 뭐 이래야 되는데 노동계 너희들만 뭐 임금 깎고 그러고 사용자들은 임원들은 그냥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고 그러면은 노동계에서도 노동계에 대해서 별다른 설득력이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한 그 이중구조 문제 이런 거는 노동계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오고 정년 연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계도 다 걸려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노사가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부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 모임 같은 걸 기구 같은 걸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